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수사할 사안이 아니고 탄핵 심판도 요건에 맞지 않다.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에 뛰어들더니 3년이 지나 윤석열 피의자가 됐고 이제는 헌법기관과 법치주의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노상원 씨 관련 속보들이 이어졌습니다. 계엄 직전까지의 행적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계 공격을 유도, 체포 대상, 사살. 수첩에 이런 끔찍한 계획을 적어넣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질문한 기자를 이렇게 노려봅니다. 특히 사살 대상과 북한 공격 유도 방법 두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해인가 싶어서 다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살 대상 누구입니까? 북한 공격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는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답이 드러나면 내란의 속내가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본인이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제보를 받아서 피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는 건 단어가 뭡니까? 사살이에요. 수첩 속 조각 정보들이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사살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기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면서 노려봤습니다. 일단 수첩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첩이 한 60여 페이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단서가 될 만한 단어들이 나열이 돼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이 못 물어볼 걸 물어봤나요? 좀 그 안에 사살, 뭐 수거 대상 이런 표현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을 걸 물었는데 도대체 뭘 잘했다고 기자들을 노려보는지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저 질문한 기자들 다 수거 대상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참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6년 전에 불명예 제대한 성폭행 범죄로 불명예 제대한 장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현직 장성들과 대령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동을 하고 햄버거 집에서 계엄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인지 이게 과연 혼자 가능한 일이었는지 아마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노려볼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저 태도는 지금 본인 잘못 없다는 태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걸 왜 묻냐는 식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거고요. 법사, 뭐 도사, 지금 이 노보살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정권, 천공까지 포함해서 그런 정권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이 이렇게 파탄나고 이런 폭정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네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8기입니다. 구속됐고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41기 구속. 문상호 정보사령관 50기 구속. 자, 사조직으로 보이는 이들이 잇따라 구속이 됐고요.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입건이 됐거나 구속이 됐거나 이첩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째로 이제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결국 계엄의 수사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지금 사조직으로 불리는 수사 2단이 핵심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누가 뭐래도 계엄의 핵심 멤버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현재 정보사령관이었죠. 이번에 그 계엄 때는 이른바 이 정보 라인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그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용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잘 검증해야겠다라는 동의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이런 정보 라인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계엄, 물론 계엄이라는 사실 자체가 가장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계엄 사실 못지않게 더 놀라운 건 어떻게 현역 군인들이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 이렇게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는가 이 문제일 겁니다. 예. 군이라는 조직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사조직이 인사권을 계기로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계기로 자신들의 인사에 죽고 인사에 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 이후에는 군내에서도 대대적인 정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정치군인 없애겠다고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즉각적인 하나의 척결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군대가 이렇게 엉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최근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군대 내에 정풍이 또 한 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그 수사 2단에 대한 그 구속 가시화되면서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어제 경찰의 브리핑과 또 행안위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한번 쭉 재구성을 해보면 노상원의 수첩에는 대략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고요. 국회 봉쇄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쓰여 있고 오물풍선이라는 용어가 담겨 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메모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그러면 저런 걸 민간인이 그리고 사인인 노상원 씨가 그냥 본인 상상으로 적었느냐 아니면 정말 계엄의 실행 내용으로 저런 것들을 모의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깊은 이제 의사 연락을 하면서 예. 작전 계획을 짰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지만 그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맡겨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이 그대로 대통령에게까지 공유가 됐고 보고가 됐고 그에 따라서 실행이 됐을 것이다라고는 추측이 됩니다. 근데 왜 이 민간인이었을까라는 예. 것을 생각해 보면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는 우선 현역보다는 이 민간인이 훨씬 보안을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그래서 현역은 아무래도 감시의 눈길이 많기 때문에 그 현역과 같이 이런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활동을 모의하기에는 이제 레이더망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 네. 그래서 아마도 민간인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정보사령부의 특성인데요. 그 정보사령부가 하는 일 중에 감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청이 지금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감청을 하려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령부는 아무런 승인 없이 그냥 이 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 판단하에 감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법의 무풍지대 같은. 그러면 부대입니다. 누구를 뭐 도감청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주요 임무는 북한에 대한 감청이지만 그 감청 시설을 얼마든지 서울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할 외부에서 견제하고 할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이 정보사령부의 인맥들이 어떤 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무감한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정보사령관이 개입이 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면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했고요. 사살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 수첩에 쓰여 있다라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국회 증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살 대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일단 국회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는 연결할 수가 있죠. 다라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사살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첩사의 대공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포에 전문화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HID들은 뭡니까?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이런 훈련을 전문화돼서 그런 임무를 줬을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노상원 씨의 수첩 내용이 계엄의 실행 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수거 대상 일부가 사살자 속에 포함이 돼 있을 확률이 꽤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의원의 분석인데 대체로 동의하세요? 그럼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데리고 계엄 계획을 짰느냐. 사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관급 장교까지는 작전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병과를 하다가 정보 병과로 옮긴 사례이기 때문에 원래 작전이 주 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은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충돌을 유도하고 또 HID라는 말 그대로 이게 북파돼서 북한에서 공작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인데 북파 공작원들을 사실은 휴전선 부근에 있는 부대원들을 남쪽으로 난파시킨 거잖아요. 이런 작전을 누가 짰느냐? 김용현 전 장관이 작전 장교 출신으로 이런 작전에 능하다고 판단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하여금 짜게 하고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이 김용현, 노상원 단계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알고 위에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뭐 당시 국방부 장관 윗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하고 논의를 하고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애초에는 15명 정도의 여야 정치인하고 일부 언론인이 우선적으로 체포 대상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의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 수첩 내용을 보면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가 지속됐더라면 체포하려고 하는 여기서는 물론 이제 불법 체포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어떤 이유가 없는 체포가 되겠습니다만 불법 체포의 대상이 훨씬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 수거라는 표현이 저는 눈에 띄는데 수거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수거는 보통 쓰레기 분리수거를 얘기할 때 수거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정말 수거 대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군사적 용어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좀 걸림돌이 되거나 평소에 좀 곱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과연 2024년에 그것도 엘리트 육사 출신의 장교가 장성 출신이 썼다는 거를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언제 적었던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번 계엄과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은 물론 뭐 정황상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이 깊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정말 소설식으로 써놨던 건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영남 전 의원은 이게 대통령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지만 저는 이 지금 노 전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중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매개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을 대통령이 알고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언해서 노 전 사령관이 했었던 내용들을 대통령이 다 알고 이걸 다 실행에 옮겨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런 측면이 있죠.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제가 그 12.3 그 비상계엄 담화문을 좀 유심히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의 담화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탄핵소추와 예산안 처리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해놓은 다음에 이어서 종북 세력이다 하고 곧 이어서 북한 공산 세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나는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담화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실행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수거, 야당 정치인을 쓰레기 분리하듯이 수거해버리고 뭐 필요하면 사살도 한다. 그다음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군사상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야 되니까 북한과의 준선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윤석열 씨가 보고받고 실행 계획에 일부러 편입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 추론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어제 행안위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고 일단 답변의 취지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수사가 안 됐다라는 것이어서 우리가 사실 여부를 여기서 다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석을 해보자는 취지니까요. 근데 군부대의 특성, 뭐 예를 들어 HID의 투입이라든가 아니면 방첩사 체포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수첩의 내용이 실제 현실로 이어진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이를테면 수거 대상, 뭐 봉쇄, NLL 이런 이야기들, 사살 너무나 끔찍한 단어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가 파편적으로 계엄 전후에 나왔던 보도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방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HID 이거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부대들인데 이 사람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류 수거함이나 재활용 뭐 이런 분리수거 이런 데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야당 인사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그 한 사람 들어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수거해서 그래서 연결되는 게 처단, 사살, 이 포고령에 나왔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데 이런 정황들을 놓고도 야당에게 겨우 그냥 경고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보낸 거였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HID나 뭐 그 방첩단의 대공수사단은 체포조로 준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707 부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대는 정말 특수부대 아닙니까? 빛나된 체포조 이런 의미의 훈련받은 그런 그 군사들이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려보니까 국회였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상대로 이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러려고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훈련을 받았었나 하고 멘붕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그냥 경고였다라고만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런 작전들이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된 이건 계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도 윤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불법 계엄이고 반헌법적 계엄이라는 명분이 전혀 없는 계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동시다발로 취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이 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어찌됐거나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정말 군기가 무너져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다시금 이런 군을 믿고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발 뻗고 잠을 잤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영상이 하나가 공개됐는데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CCTV 녹화된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찍힌 장면이고요. 저것이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쪽으로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1시 42분으로 찍히네요. 이미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된 뒤인데 물론 정부의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는 없었던 그 공백 시간이긴 합니다. 1시 42분이고요. 50분쯤에는 국회의장 공관 정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13명의 군인이 모였다가 무엇인가 논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공관 쪽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다가 새벽 4시 45분에서야 현장에서 철수합니다. 약 3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지금 영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국회에 있었고 왜 국회의장 공관에 갔을까라는 물음이 생기는데 정광재 의원님, 예. 국회의장 체포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은 몇몇 증언들이 나온 상태였고 그걸 이행하러 갔을까요? 그 당시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 있었는데 그런데 뭐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을 15명 이상 보낸 거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당연히 뭐 국회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계엄 상태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을까? 이건 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중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계엄 상태에서는 국회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계엄 주체들은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에는 당시에 의장은 국회에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국회에서 체포한 이후에 구금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국회의장 공간에 가택연금처럼 구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에서 당시에 계엄에 관여했었던 사람들 지금 대부분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상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건 지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사태였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 왜 저기에 계속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면서 3시간 동안 있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미스터리합니다. 특히 1시경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3시간을 머물렀다라는 점은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13명 군인 중에서요. 사복 차림의 군이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군복인데 2명은 사복 차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마 저 출동한 부대는 이제 방첩사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방첩사 체포조들 원래 쿠데타를 하면은 이제 요인 체포를 위해서 그 군에서 동원이 되는데 통상 방첩사가 동원이 되거든요. 예.
방첩사가 동원이 됐을 거고 저기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병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간부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부요. 예, 방첩사 간부들은 사복 입고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간부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 추측에는 원래부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한 임무를 띄웠는데 아마 출동 시간이 좀 늦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뒤늦게 그 1시 넘어서 갔는데 그 위에서 이제 철수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3시간 동안 거기서 머물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네. 추측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영상이 오늘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CCTV 영상이 국회의장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찍힌 영상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집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상원 씨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면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이 대통령 탄핵 언급을 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여러 주장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김용남 의원님. 예. 무속인을 상당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노상원 씨가. 그렇죠. 뭐 본인도 점집을 동업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과거 얘기를 좀 하면 영관급 장교를 그러니까 소령 계급장 달고 저 1사단 모 대대에서 정보장교를 할 때 원래 그 대대 상황실에는 정보장교 방이 따로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넓은 방에 빨리빨리 그 명령도 전달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따로 방을 만들어 놓지 않는데 당시 소령 계급장을 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원래 본명은 노용래예요. 노용래가 본명이고 그 이후에 개명을 한 건데 당시 노용래 소령이 대대의 정보 상황실에 정보 장교 방 자기 방을 따로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벽을 치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수암 선생실 이렇게 붙여놨다고. 수암 선생실이요? 네, 물숫자에 그 바위 암자를 써갖고 네. 자기 호를 그렇게 아마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 현역 소령인 군인이 자기 방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만 거기다가 무슨 정보 장교실도 아니고 수암 선생실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젊어서부터 무속 쪽에 좀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아예 점집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 아마 자기 실력에 대해서는 본인도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무속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점을 봤던 것 같은데 뭐 대통령 탄핵을 예언한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어서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바로 비상계엄을 그때부터 짜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금년 3월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그 대통령 그 관저에서 저녁 만찬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죠. 등이 참석한 만찬에서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계엄 주장을 했고 김용현 그 경호처장하고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관저에 따로 한 잔 더 하면서 둘이 대판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또 계엄을 강력히 주장하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하고 말싸움을 심하게 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에 갑자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자리를 옮겨간단 말이죠. 예. 대통령실 안보실장으로 옮겨가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데 그러니까 8월부터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국방부 장관을 갈아치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꽤 그렇죠. 있죠. 그런 정황이 나오고 아마 작년부터
뭐 그들 사이에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무속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잘 안 다루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영역도 아니고 검증도 쉽지 않고 그런데 동시에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일들을 보면 이 무속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않으면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무속이 빠지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예, 얘기가 연결이 안 되고 인과관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긴 한데 그리고 증언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무속인에게 자신이 노상원 씨가 대통령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점쟁이가 자기의 운명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구속될 줄 몰랐던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20여 차례 전부 군산에 있는 다른 무속인에게 계속해서 이제 뭘 물어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물었다는 건데 사실 보도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작년부터였다고 하죠. 그리고 김용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전에도 그런 회합이 있었고 굉장히 그때는 이제 강한 계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다퉜기도 했겠죠. 신원식 그 당시 장관하고 경호처장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는 신원식 지금 안보실장이 정말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갑작스런 인사가 그렇게 장관직에서 밀려나면서 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처장이 장관으로 왔으면 이게 계엄의 어떤 그 실행 단계다, 과정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걸 막으려면 본인이 그때 양심 선언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정보사에서 이렇게 블랙 영혼 유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상호 사령관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원식 장관 시절에. 그런데 김용현 장관 들어오고 나서 다 없던 일 됐고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군 인사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인사도 안 해버렸잖아요. 다 이게 계엄을 위한 그 수순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신원식 안보실장 매우 비겁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상원 씨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김용현이 잘 돼야 본인도 청와대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그 성범죄 때문에 불명예 제대해놓고도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밀려난 거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심 불량인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김용현을 믿지 못해가지고 김용현이 나를 배신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도 봐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끼리끼리 서로 불신하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가 싶으니까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죗값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세 신학의 시대에서 계몽주의를 거쳐서 과학의 시대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속이라는 것은 정말 뭐 재미나 아니면 뭐 참고하는 정도로만 활용할 뿐이지 미래를 예측하는데 무속을 뭐 이용한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뭐 정치인 여러 사람들이 뭐 점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점대로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람은 누구나 그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글쎄 노상원 씨는 아마 81년도에 이 군사관학교 졸업한 이후에 계속 군 생활하면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수첩에 나오는 사살이라든가 뭐 주요 요인들에 대한 수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여하튼 우리 역사상 이번 계엄 사태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계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지금 화두인데 대통령 측은 내일 일단 소환 통보를 공수처에서 받았거든요. 출석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 어려운지가 그러면 이유가 합당해야 되는데 탄핵 심판의 가닥이 잡히고 재판관 국민께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우선순위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피의자가 골라서 수사받겠다라는 셈인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게 아마 그 소환에 응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고 아마 정해진 수수는 긴급 체포일 겁니다. 아, 돌아가지 못한다. 예, 관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순간 집에 못 가죠, 영영. 그래서 긴급 체포되고 긴급 체포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마 구속영장까지 되고 그래서 이어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내란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이고 군사반란 교사와 관련돼서 사형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본인 됩니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기관이 소환에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걸 통치행위라고 퉁치고 있는 판인데 지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하니까 그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내세워서 수사를 안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특검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공한 쿠데타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통치행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일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이 되어야 탄핵이 되니까 지금 현재 6명밖에 안 되니까 이 6명의 만장일치여야지만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모을 수 있다면은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뭐 석동원 변호사를 동원해서 요즘 뭐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죽음의 딸랑이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 용어인데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래를 뱉지도 삼키지도 못해가지고 숨을 쉴 때 이 가래 끓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죽음의 딸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은 결국은 죽음의 딸랑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안 나오면? 방법이 그러니까 당사자 말고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예, 빨리. 예.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수사해야 될 필요성은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예. 그런데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은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수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뭐 지금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증거인멸의 염려는 현저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체포영장의 집행, 그러니까 가서 잡아오는 거죠. 그 방법이 가능하고 그 경우에 지금 경호처에 경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경호를 풀고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해 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수사기관의 소환에 대해서는 탄핵 재판이 먼저기 때문에 당장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취지고 그러면 탄핵 재판에는 임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계속 수령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송달이 된 거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 특히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A한테 가서는 B한테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거기서 돈 받아서 당신 돈 갚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B한테 가서는 A한테 내가 돈만 받으면 바로 당신 돈 갚겠다고 이렇게 예.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수사기관의 소환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준비해야 돼서 내가 당장 응할 수 없다고 하고 그 탄핵 재판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에 대해서는 소장이라고 할 수 있죠.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서는 아예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
재판을 안 받고 늦추려고 하고 있으니까 양쪽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양쪽 다 보고 계신데 이게 대통령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질이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스스로 탄핵의 사유를 하나하나씩 더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분석과 비평도 있습니다. 자,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애초에 발의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발의를 안 하기로 했고 모레 26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아직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거둘지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공포를 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모레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막 들어온 소식이어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전해드리죠. 정식 비대위원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추우시겠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비상의총에서 권영세 의원이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정식 선임 절차를 밟은 뒤에 다시 보자며 5선 중진다운 여유로운 인사를 남겼는데요. 이 소식에 당이 쇄신을 포기했다는 반응과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습니다. 권영세 의원, 새 비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당 혁신 가능하다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권영세 의원은 이런 입장입니다. 쇄신이 사실은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권 의원 며칠 전에 대통령 제명은 비겁하다고 비판을 한 바 있는데요. 반면 민심을 빠르게 읽고 손절에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들입니다. 계엄 직후부터 최근까지 최소 16명이 퇴사를 했다고 하네요. 다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이미 마쳤는데 국민의힘은 더욱더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5선 권영세 의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출신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대통령 제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비겁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조금 전까지 우리가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상당히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아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도로 친윤당이라는 표현은 과할까요? 글쎄, 그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시겠죠. 예. 지난 13일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 인식이 완전히 같은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3일 이후로 지난 1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죠. 뭐 탄핵안도 국회에서 타결이 됐고 그 이후에 여러 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는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만 이분이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도 하고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고 뭐 원주 친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대북 정책 기조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여러 쓴소리도 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논의됐던 당내 인사 가운데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면 그래도 여러 후보들 가운데는 최선은 아니지만 뭐 차선 정도 되는 인물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건 아닌가. 네.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저도 아직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영세 의원이 사실 그동안
친윤이라는 색채가 있었지만 개파색이 많이 옅어졌고 또 합리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구할 수 있는 나름의 적임자를 뽑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탈당 제명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저 발언은 13일 발언이고 네. 이제 한 열흘 정도 좀 지났죠.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 네. 생각이 뭐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이다 했다가 반대했다가 또 그냥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여반장으로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명이 비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이 비대위원장 잘못 뽑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사퇴하고 나서 8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대안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뭐 심지어는 김재석 의원까지를 막 중진들이 민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 한 명으로 낙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언행에 있어서는 그나마도 조금 신중하고 무난한 분이다, 조금 조심하는 분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함께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슨 쇄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6일, 30일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가서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지면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기자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일성은 사과 반성이 개인 차원에서라도 얘기가 나왔어야 맞거든요. 지금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나왔어야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비대위원장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텐데 지금은 이게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여전히 너무나 한가해 보이고 네. 국민의힘 85명이 반대했던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비대위원장인 것 같아서 그냥 뭐 뻔한 인사이고 뻔한 결과가 예정돼 있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네. 김용남 의원의 시각이 궁금하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집단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물론 지금 현역 의원들이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나는 뭐 3년 6개월은 어쨌든 현역 의원을 계속 할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영서 의원의 오늘 기자들과의 저런 인터뷰, 뭐 짧은 멘트도 대단히 아쉽죠. 지금 여유 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가장 시급한 게 아직 현직 대통령직에 있는 자를 비롯한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그쪽하고는 아직도 뭐 한 몸처럼 보이고 철저하게 국민과 분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저러는지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만 집단 몰상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계획에서 저런 일을 저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더 걱정되는 거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본인들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지켜보고 그냥 편하게 당내 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을 비대위원장 시켜놓고 지도부의 공백을 어떻게든 좀 메꿔가자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제 생각은 뭐 긴장감이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은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시점. 법률상으로는 3월 15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할 그 시점까지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허수아비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유지하고 있어야 대선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내란 정국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이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 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생각엔 그게 바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3월 15일까지 어떻게 됐든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서 붙들고 있을 그 생각밖에 없지만 지금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 경제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거든요. 그 현재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편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향해서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총장 안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것을 바깥에 제공하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합니다.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고. 저는 이 민주당의 파고가 그냥 폭풍우가 아닙니다. 저는 쓰나미처럼 더 밀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라는 저 한마디에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담긴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저런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 저 발언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아직도 반성도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태까지 원팀, 운명 공동체 이거 강조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고요. 뭐 TF 만들어서 막 가짜뉴스 색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요. 탄핵 찬성한 사람 색출, 뭐 카톡 대화방 노출한 사람 색출의 힘으로 바꿔야 될 판인데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사람 지금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동안에? 공관위원장도 윤상현인지 몰랐고 이런 얘기들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이 아닙니까? 지난번 12.12 담화도 그렇고. 대통령하고 관계 정리 안 되면서 어떻게 지금 가짜뉴스를 색출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지금 분열해서는 안 된다라고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는 국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도 뚜렷하지가 않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계엄 선포에 대한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통렬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했는데 분열의 씨앗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당의 분열의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높게 자란 겁니다. 새한송백이라고요. 날이 차고 눈이 쌓여야 소나무가 푸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우리 당은 아직 이 계엄 선포가 가져온 후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조치가 위헌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이 정말 당의 그 명운을 걸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다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서울지 모르겠으나 제일 무서운 건 민심이죠. 정치인에게. 그래서 분열보다 무서운 건 민심이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사실 아니 이 사안은 그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상원 씨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 중요한 답변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이끌어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 간사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예, 2주 전에 전화 인터뷰였었는데 네. 그 사이에도 전국과 시국이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 일단 드러난 사실부터 좀 추려볼게요. 네. 행정안전위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수첩에 이제 들어있다는 표현들을 좀 모아보면 일단 사살이라는 용어는 적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국수본부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사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그 수첩 내용 안에 사살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살 대상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죠, 어제? 맞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는 일부 파악됐을 수는 있는데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그걸 말씀하기 곤란하다라는 건데요. 예. 저는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는데 16명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앞전에 나와 있던 숫자하고 대략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를 하라라고 지시를 받았던 명단이 15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군이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받은 명단이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게 16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이번 계엄의 일종의 기획자가 아니었나라는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사살 메모가 실행으로 옮겨지려고 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공유된 내용인지 네. 이 부분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수첩의 내용이 너무 기괴하고 예. 폭발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첩을 작성한 주체가 노상원 씨인데 이 사람이 비상계엄 내란의 기획자로 지금 뭐 의구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첩 내용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서해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것도. 결국 비상계엄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서 네. 국지전까지 벌이려고 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건 내란을 넘어서는 죄 아니에요? 맞습니다. 외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과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총풍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현찰을 줄 테니까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시비에 오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자극해서 NLL에서의 도발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의 국수본부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왜 그동안 오물풍선을 못 막았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오물풍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명합니다. 저희가 전단을 보내지 않고 서로 쌍중단을 하자라고 하면 되는 일인데 이걸 계속 끌어오고 반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원점을 타격해야 된다라고 아주 가격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평양 상공에 드론까지 띄웠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본다면 현 정부에서의 계엄 세력들, 내란 세력들은 NLL 인근에서의 충돌을 야기한 거 아니냐라는 짓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수첩 내용 중에 백령도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령도요. 백령도 작전. 백령도라는 곳이 NLL 그 위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백령도에서 뭔가를 도모했다라는 흔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첩에 보면 또 하나 이제 수거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수거 있죠. 예. 우리가 수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그러지. 물건이나 그 물건 중에서도 안 쓰는 물건이거나 그렇죠. 버릴 물건을 표현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수거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수거라는 표현, 사살이라는 표현 등을 봤을 때 이분들의 인식을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입장, 즉 근데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언론인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저는 사살, 수거 이런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 보시기에 이런 수첩의 메모들이나 아니면 일련의 정황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 이 계엄이라는 게 꽤 오랫동안 모의됐을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직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라기보다는 몇몇 사람들, 소위 말하는 충암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주변에 있는 강경 그룹들은 상당 기간을 준비하고 논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부정선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게 지지난주죠. 선관위 다녀오신 게.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이 음모론이 이 불법 계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점점 이 윤곽이 드러나는 모양새예요. 맞습니다. 계엄군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선관위입니다. 국회보다도 먼저 도착했고요. 병력도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많기도 합니다. 저희가 선관위를 가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이냐.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요. 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가까운 절친이라고 소문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립성의 의혹을 받기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화들짝 놀라면서 선거 중립을 어떻게 의심하느냐. 선관위를 예를 들면서 전국에 수십만 명의 투표 참관인이 있거든요. 20만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는 10,000명이 넘는 또 참관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투개표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못하죠. 부정선거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돼 있다. 뭐 지금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일부 정치인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계속 실어 나르거나 확산시키는 일부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심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판단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 방문하신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하면서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투표용지가 남잖아요. 개표하고 나면 그 실물 투표용지는 보관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보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라고 하면 대선 이후에 개표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 5년의 임기 내내 그 투표지는 다 전량 보관이 된다라는 거죠. 라는 게 선관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보관된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실물에 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해킹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관위의 주장은 선관위 서버는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망이 아예 연결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깥하고는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혹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와이파이로도 연결 가능한 거 아니냐. 근처에 가서, 근데 선관위 서버 근처에 가서 연결할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또는 우리의 북한에서 이렇게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나쁜 짓을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관위의 주장은 선관위 서버 자체는 온라인으로 연결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별도의 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표 시스템은 오프라인 시스템, 즉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1번, 2번, 3번 누굴 찍었냐라고 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투표 용지는 실물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시면서 개표할 때는 창관을 다 하고 있고 여야가 다 하는 다 거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개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투표용지는 다 실물 보관이 보관하고 되고요. 임기 내내 보관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 보고 또 그러면 개표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샘플을 통해서 뽑아볼 수도 있고 전체 다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도 개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판단이 들면 법원이 명령을 해서 네. 그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표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만 네. 법원이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보는 눈이 너무 수십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동굴 안에 사시면서 동굴의 안쪽 벽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예.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그 면만 보고 있지 실제 진짜 큰 세상, 동굴 바깥 세상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려고 하는 거고 그 안쪽만 보고 사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서 좀 대국민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확한 그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재검표가 가능한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서 일각에서 그렇게 음모론을 계속 불을 지펴도 네. 싸그라들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촉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저께 있었던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예. 그런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선관위 그렇습니까? 사무총장께서도 지금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토론을 해보자.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네. 누구 말이 맞는지 붙여보자라고 의원들이 제안을 했고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다만 선관위에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부정선거를 근거 없이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 우리 법에는. 네. 선거자유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이제 인식을 해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홍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처벌 조항이 생길 가능성도 저희가 있네요. 검토를 배제할 해야죠. 수 없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청동 안가를 술집으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게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하시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됐는데 이게 제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구체적으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제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호처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갔다라는 예. 거고 현장에 가보니 안가였다. 안가였고 그 안가를 바처럼 술을 먹는 바처럼 리모델링 해줄 것을 요청을 받았다라는 제보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그분이 실제 그 공사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다가 본인은 안 했답니까? 예.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확인도 했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다만 중요한 건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분이 사진까지 촬영을 해오셨더라고요. 아, 그러면 사진도 보셨어요? 예. 제가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 있는 동료가 같이 봤는데요. 예. 안가 사진을 어떻게 민간인이 찍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가짜뉴스라고 표명하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안가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으며 안가 내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제보자가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다면 모를까 그 사실 자체로만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죠. 시도 자체는. 물론 바 형태의 술집으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합리적인 제보 내용들이 있고 사진까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가는 그러면 지금 경호처에서 원래 관리하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가라는 거는 안전가옥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총이나 탱크로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선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 같은 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출입할 때 기록이 다 남거든요. 네. 기록이 남지 않는 곳이 안 가고 관리는 철저하게 경호처에서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고 그곳을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제보를 네. 접수를 몇 개월 전에 하셨고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수사 혹은 취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추진했다고 하면 예. 국회에서도 따져 물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의 이름을 올리셨고 네. 또 행정안전위 간사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의 그 침투 시도도 있었고 또 경찰이 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 활동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마데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데카 프라임 리추얼 화이트 펄. 진짜 괜찮은데요? 슬레이브.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새로운 면도로 익숙함을 밀어내다. Boys be slick. Slick. 빈틈없는 흡입력. 흡입과 물걸레를 한 번에.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깨노니 땡큐샷, 노니트리 땡큐, 밀크시슬 땡큐, 고함량 비타민 땡큐, 숙취해소 깨노니 완전 땡큐. 속이 깨야 진짜 깬다. 깨노니 땡큐샷.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네,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 그걸 파괴한 자 누굽니까?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자는 또 누굽니까? 이렇게나 큰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긴 자는 누굽니까?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린 자 누굽니까?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관저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지체 없이 법대로 합시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